이른이 Hello? 넘은 한동수 씨는 평생 붙잡고 살던 70억짜리 상가 건물을 정리한 바로 그날 Hello? 마지막 의지처라고 믿은 외동딸집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돈보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돈이 없으면 여기에 설 자리가 있을까 하는 불안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 한미정 씨가 나왔습니다. 미정 씨는 아버지 왔어요? 하고 말은 했지만 웃음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짧은 한숨이었습니다. 얼굴에 반가움보다 준비가 덜 된 집주인의 표정이 먼저 스쳤습니다. 복도에는 급하게 옮긴 것 같은 플라스틱 서랍과 말린 요가 매트가 벽에 기대서 있었고 치운 먼지가 아직 바닥에 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기다렸다라기보다 자리 비우느라 고생했다라는 기색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아버지. 신발은 그냥 거기 두세요. 딸은 빠르게 말을 던지고 거실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동수 씨는 그래, 그래 하고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 한 컵 달라는 말도 함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벽 쪽에는 부부의 결혼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들 사진 대신 생활비 가계부로 보이는 두꺼운 노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고급 위스키 병이 뚜껑만 살짝 열린 채 미리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린 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갸웃했습니다. 평소 사위가 이런 술을 꺼내 올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작은 방문 하나를 열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방이에요. 오늘 급하게 정리하느라 이불은 아직 못 갈았고요. 담요는 저희가 안 쓰던 건데 일단 덮고 주무세요. 전기장판은 내일 사올게요. 방 안에는 접이식 침대 하나와 얇은 담요 하나뿐이었습니다. 장롱이라고 부를 만한 가구는 없고 벽 모서리에는 치우다 만 상자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한 상자에는 겨울 옷이라고 매직으로 써 있었고 다른 상자에는 각종 약 봉투가 비닐에 묶인 채 섞여 있었습니다. 방 공기에는 주인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옮겨 비워놓은 임시 자리였습니다. 그 방은 어버이 방이라기보다 짐 뺀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우리랑 같이 있으면 병원 다니는 것도 제가 챙겨드릴 수 있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낫죠. 딸은 말끝을 올리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덜 심심하지. 동수 씨는 조용히 맞장구 쳤습니다. 그 대답에는 고마움보다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느낌이 더 섞여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어깨는 아주 조금 내려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은 자신의 집이 되고 이 식탁은 자신의 식탁이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라도 마음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 결국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멀지 않고 아플 날도 올 것이고 병원비도 오를 것이고 혼자 쓰러지면 발견도 늦을 수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이 위험들이 조금은 줄어드나 하고 계산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식탁 앞으로 다시 나오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위 장도은 씨가 어느새 주방에서 비싼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굽는 냄새는 좋았지만 표정은 마치 상사 접대하는 직원처럼 단정했습니다. 사위는 앞치마를 맨 채 빠르게 움직이며 그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소엔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칭이 바뀐 것만으로도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사위는 접시를 직접 들고 와서
동수 씨 자리 앞에 수저를 가지런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수저 방향까지 정밀하게 맞춰놓는 그 손길은 예의 바르다 못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그 모습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가족끼리의 편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처럼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아니요. 아버님 드시기 편하게 한우 조금만 먼저 구웠어요. 기름진 거는 많이 안 좋으시다 해서요. 대신 이건 등심 쪽이라 부드러워요. 많이 무리하지 마시고요. 사위의 말은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은 거리감을 깔고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괜찮네. 너무 비싼 거 하지 마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귀에도 그 말투가 낮게 깔린 경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곧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접시들 옆으로 얇은 서류철이 한 벌 놓여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A사 서류와 메모지가 함께 붙어 있었고 형광펜으로 체크한 숫자 몇 줄이 살짝 보였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그 숫자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숫자들이 자신과 무관한 숫자면 좋겠다고 그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 싸해졌습니다. 오늘은 그냥 밥 먹는 날이 아니구나.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과 숫자가 나란히 놓이는 집은 보통 편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어야 합니다. 노후 자산을 정리한 뒤 자녀 집에 들어가는 순간 생활이 돌봄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노후 상담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부담 안 주시면 모실 수 있어요 라는 말은 겉으로 들으면 따뜻하지만 실제로는 앞으로의 돈과 병원 문제를 미리 약속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 집 식탁은 가족 식탁이 아니라 상속협의 테이블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2단계만 피하셔도 노인 쪽이 훨씬 덜 다칩니다. 딸은 억지 미소를 유지한 채 동수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남편 쪽을 더 자주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시작할지 서로 기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동수 씨는 그 조용함을 이해했습니다. 이야기가 곧 나온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자신이 이 집에서 진짜 식구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서류를 들고 온 귀빈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의 눈길이 마지막으로 딸에게 갔습니다. 그는 딸 얼굴에서 예전 초등학교 운동회 날의 그 표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해가 뜨거워도 아버지 쪽으로 손 흔들던 얼굴, 김밥을 같이 먹던 그 얼굴. 그런데 지금 딸의 표정은 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느라 지친 얼굴, 그리고 뭔가를 설득해야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편하게 드세요. 얘기는 천천히 하자고 했어요. 급한 건 아니에요.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얘기할 게 있다는 사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급한 건 아니에요라는 말은 보통 급한 얘기가 있을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집에 온 건 외롭지 않으려고 온 건데 나는 지금부터 뭘 내놔야 하는 걸까? 식탁 위 고깃 접시에서 김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위스키 잔에는 아직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계속 서서 맞은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사위가 서류철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장도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 아버님, 그 건물 정리된 금액 있잖아요. 세금 때문에 미리 조금만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동수 씨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식탁은 더 이상 가족 자리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양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른을 넘긴 장인에게 이렇게까지 공손한 사위, 그 과한 예의 속에 숨은 계산은 딸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젓가락도 들지 않은 한우와 반짝이는 위스키 잔, 그리고 얇은 메모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GPT 피셜 3단계 프롬프트. 사위 장도은 씨는 앞치마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상사 접대하듯 허리를 낮추고 말을 골랐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아버님 편하신 대로 드세요라고 했습니다. 원래라면 장인어른 많이 드세요라고 웃으며 앉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칭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공기가 딱딱해졌습니다. 이 집 식탁은 가족 밥상이 아니라 갑자기 격식이 생긴 자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딸 한미정 씨는 옆에서 계속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는데 이마는 굳어 있고 시선은 남편의 손놀림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분위기 틀리면 안 되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불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 중앙에는 소고기 접시와 함께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등심을 썰던 집이 하루 만에 서류를 올리는 집이 되었습니다. 메모지 구석에는 형광펜 자국이 있었고 숫자 몇 줄이 빛을 받으며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인지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직접 구운 고기를 장인의 앞접시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여기요, 많이 무리하지 마세요. 기름진 거는 제가 다 발라놨어요. 소화 안 되시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그 말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은 거리두기였습니다. 마치 저희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라고 미리 선언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돌봄이라기보다 계약의 전제처럼 들렸습니다. 한동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과한 건 하지 마. 말은 짧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이유가 뭐지? 오늘은 그냥 온 지 하루 되는 날인데.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원한 건 응석처럼 한 그릇 같이 먹는 김치찌개였지 한우 코스와 서류 검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식탁 옆 벽에는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바로 아래에는 장부처럼 보이는 두꺼운 노트가 쌓여 있었고 포스트잇에는 생활비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비, 교육비, 할부. 한 줄 내려가면 의료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빈 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빈 칸은 마치 새로 들어올 비용 자리를 기다리는 칸처럼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그 빈 칸이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 칸에 들어가는 건가? 나는 사람인데 나는 왜 한 칸으로 보이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불편한 질문은 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깨가 아주 조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공격받을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먼저 어깨가 내려갑니다. 그 순간부터는 이미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부모 재산이 큰 집일수록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버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다 할게요. 이 표현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동거와 돈을 한 묶음으로 묶겠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대목을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조건부로 모시는 구조만 피하세요. 그 한 가지만 피하시면 나중에 소송까지 안 갑니다. 이런 경고를 실제 상담에서 반복합니다. 노년기는 돈보다 존엄이 먼저인데 식탁이 돈 이야기로 시작되는 순간 존엄이 깎이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사위는 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거는 한 잔만 드세요. 좋은 거예요.
오래된 거라서 몸에도 괜찮아요. 그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동수 씨는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나 술 많이 못해. 아버님 건강 제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챙겨드리면 서로 마음이 편하잖아요. 솔직히 멀리 계시면 저희도 불안해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쩌나 그런 거요. 사위의 말은 겉으로만 들으면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수 씨는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그 불안은 우리도 불편하다는 계산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넘어지면 병원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누가 그 병원비를 대신 서명하는지, 그 서명을 미리 정리하자는 냄새가 술보다 먼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편하게 계세요. 방 좁아도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전기장판도 사오면 따뜻하고요. 아버지는 돈 걱정 말고 진짜 쉬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애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돈 걱정 말라는 표현은 묘하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돈 걱정을 굳이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먼저 돈은 아버지가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을 갑자기 소유권 밖으로 밀어냅니다. 마치 그 돈은 이제 우리가 관리할 테니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라는 방향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한동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 서류철을 한번 봤습니다. 표지에 아무 글도 적혀 있지 않은 너무 새 것 같은 흰색, 그리고 클립에 고정된 A사 몇 장. 그의 눈에는 그게 유언장 초안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웃고 있는 얼굴들이 실은 그 종이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가족 자리인지 아니면 협의 자리인지 그거부터 확인해야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살짝 멀어졌습니다. 그 거리감은 누구도 바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고맙다. 다 고맙지.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짧고 조용하게 내려앉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 줄은 감사 인사 같았지만 사실은 선긋기 시작한 첫 문장이었습니다. 사위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딸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그 짧은 목소리에서 뭔가가 방향을 바꿨다는 걸 느꼈습니다. 식탁 위 고기는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위스키 잔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의 저녁은 이미 가족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날 그 자리에서 숫자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아직도 지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집 냄새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수 씨는 젓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사위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 장도은 씨는 고기를 옮기던 집게를 내려놓고 대신 식탁 위에 놓인 흰 서류철을 자기 쪽으로 조금 끌어왔습니다. 마치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회자처럼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아버님, 그 괜히 꺼내는 얘기는 아닌데요. 장도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번에 정리하신 그 건물 말이에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선지 우리가 좀 알아야 앞으로 설계를 할 수 있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증여를 나눠서 하면 서로 편하거든요. 그는 우리가 알아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편하시게 해드리려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였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서는 바로 걸렸습니다. 그 한 줄에서 이 자리가 누굴 위한 자리인지 정해졌습니다. 이건 노인의 안부 자리라기보다 노인의 자산을 어떻게 배치할지 미리 방향을 잡아두는 자리였습니다. 딸 한미정 씨는 그 말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메모지를 한 장 꺼내 식탁 모서리에 놓고 형광펜이 지나간 숫자를 다시 확인하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숫자는 아직 아무 설명도 붙지 않은 채 노출돼 있었고 그 숫자 옆에는 날짜 비슷한 낙서와 세라고만 적힌 글씨가 끊긴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세, 세금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세대 분리일까요? 하지만 누구도 그건 뭐야? 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냥 미리 정리만 해두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두면 나중에 서로 안 불편하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 놓기 전에 조금 따가워요 하고 말하듯이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그 말에서 나중에 서로 안 불편하잖아요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보통 가족끼리 사용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확인하는 말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려면 지금 약속을 잡자. 그 약속은 돈을 기준으로 하자. 그 돈은 아버지 몫에서 나오자.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장도은 씨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증여세가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눠서 하면 덜 나오고요. 아버님도 괜히 세금으로 날리는 돈 없이 저희가 옆에서 챙겨드리면 다 세이브 되는 거라 그럼 아버님도 병원비 걱정 없으시고요. 같이 사시면 생활비도 거의 안 들고 진짜 편하세요. 저희가 모실 수 있어요. 부담 안 주세요. 그냥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했고 그 말 속에는 모실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건 효도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건표였습니다. 같이 사신다. 생활비를 거의 안 쓰게 한다. 대신 그 돈의 구조, 명예, 흐름은 미리 우리 쪽으로 설계한다. 그러면 모두 편하다. 이 네 줄이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한동수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천천히 숙였습니다. 마치 잘 안 들리는 척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싫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자신이 고집센 노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면 논의의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결국 더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가만히 듣고 있으면 최소한 지금은 아직 결정권 있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는 지금 그 마지막 지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병원비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은 병원비 정도만은 내 손에 남겨둘 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두 사람은 그 말의 앞부분만 들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는 그냥이라고 시작한 순간 이미 스스로를 낮춘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아주 빨리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돈 걱정은 진짜 하지 마세요. 솔직히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우리도 더 불안해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도 솔직히 무섭죠. 겉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방향이 아버지의 외로움이나 안전보다 우리가 힘들어진다. 우리가 책임진다 쪽에 닿아 있다는 걸 그는 들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언어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관리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관리 대상은 대가 없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겠습니다. 이런 대화 구조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노인을 모신다는 말과 재산 이야기가 같은 날, 같은 식탁에서 동시에 오를 때, 그건 이미 돌봄 제한이 아니라 부양계약의 초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노후 법률 상담 사례에서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한번 2단계로 들어가면
나중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도 돌려놓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우리가 모신다라는 명분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 명분은 뒤늦게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둘돌봄 재산을 한 그릇에 섞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젓가락도 안 된 소고기가 식어가고 있었고 위스키 잔에는 입도 대지 않은 호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식어가고 있는 건 방금까지의 가족 분위기였습니다. 밥 먹자라는 말로 시작한 자리가 이제 조건 정하자로 바뀐 이상 이건 다시 예전처럼 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순간 한동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생각은 해볼게. 딸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사위는 거의 티나지 않게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방향은 잡았다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도리어 선을 긋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아무 약속도 안 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금 말한 생각해 볼게는 사실상 아니오였습니다. 그의 세대에서는 정면으로 거절하지 않고도 거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언어를 딸 부부는 아직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이 한 칸 미끄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식탁은 더 이상 자신이 늙어갈 자리도 아니고 쉴 자리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자리를 얻는 대신 무엇인가를 넘겨야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돈과 자리를 맞바꾸는 구조. 그 구조에 앉아버리면 나중에는 마음까지 값이 매겨집니다. 아버님, 진짜 편하게만 계시면 돼요. 저희가 다 챙겨요. 진짜로요. 사위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너무 친절해서 낯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한동수 씨는 조용히 시선을 식탁 모서리 너머로 돌렸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빈 의자는 이 집에서 아직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여긴 내가 없는 자리구나. 내가 아니라 내 돈만 앉아 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의 마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 식어버린 마음 위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 여기다가는 안 둬. 내 마지막 몫은 내가 쓰겠다. 그는 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물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숫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불을 다 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접시와 반쯤 식은 고기가 남아 있었고 흰 서류철은 그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누가 손만 뻗으면 다시 숫자, 이야기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내일 마저 얘기하자라고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수 씨는 딸이 아버지 방이라고 부른 그 작은 방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방엔 가족의 숨냄새가 없었습니다. 대신 치워두고 남은 먼지 냄새, 급하게 비운 사람의 체온, 옮겨놓은 박스 냄새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엔 접이식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접었다 폈다 했는지 프레임이 한쪽으로 아주 살짝 틀어져 있었습니다. 위에 올려둔 담요는 얇았고 누군가 오래 쓰다 놓은 듯한 구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담요 끝에서 파우더 냄새와 약 냄새가 아주 약하게 섞여 올라왔습니다. 내 냄새는 아니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구석엔 상자 2개가 겹쳐 쌓여 있었습니다.
매직으로 겨울 옷이라고 적힌 상자 위에 약 봉투가 비닐채 묶인 채 아무렇게나 얹혀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오신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둔 방이라기보다 당장 치울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밀어둔 짐 자리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방은 그를 기다리던 방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짐이 빠져나간 빈자리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철 프레임이 아주 작게 삐걱하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가득하게 커졌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거실에 있는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낮은 속삭임, 조심하는 호흡. 지금은 아니지. 아버님 피곤하시잖아. 같은 조각난 단어.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조율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하게 접어든 계약서 사본과 은행에서 받은 봉투, 그리고 낡은 카드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서 오래 접힌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구석이 닳아 약간 말려있는 오래된 명함. 윤세원 지역 노인복지재단 이사. 그 명함은 그에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에 살던 세입자 중에 독거 어르신 한 분이 쓰러졌을 때 구급차보다 먼저 와준 사람이 이 재단 쪽이었습니다. 그때도 돈 얘기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하고 무릎을 굽히고 묻던 사람의 목소리가 먼저였죠. 그 자리에서 돈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오늘 식탁에서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은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다 챙길게요. 부담만 안 주시면 저희가 모실 수 있어요. 미리 설계만 해두면 서로 안 불편해요. 그 문장들을 떠올리자 가슴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게 내려가는 대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말들이 돌봄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일 아팠습니다. 그 말들은 그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를 관리해야 할 항목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저 아이들은 나를 어디에 앉힐까? 잠깐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거기까지 상상하자마자 그 상상이 너무 서늘해서 금방 멈췄습니다.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목소리가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줄어드는 순간부터는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침대도 식탁 자리도 심지어 부엌에서 물 한 잔 따라 마실 권리도 조심하세요라는 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흘리지 마세요. 혼자 하시려다가 다치세요. 결국엔 그건 저희가 할게요로 바뀝니다. 그 저희가 할게요에는 값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안 되겠다. 그 말은 거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다시 명함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던 오래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윤이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그 이름만으로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라는 질문이 첫마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디에 둘지 내가 정해야겠다. 그거 내가 못하면 나 그냥 숫자 된다. 그는 내일 아침 이 집을 조용히 나갈 계획을 마음속에서 그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잠깐 볼 때가 있다 정도만 말하고 나가면 될 거라고 정리했습니다. 변명은 길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붙잡힙니다. 붙잡히면 설득을 허락하게 됩니다. 설득을 허락하는 순간 선택권은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는 가방 안에 다시 서류를 넣으며 오늘 식탁에서 나왔던 단어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증여, 편하게 계세요. 부담 안 주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이 단어들의 겉모습은 효도처럼 보였지만 실은 모두 계약 문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넘기면 우리가 당신을 받아준다. 그 구조였습니다. 한동수 씨는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기댄 채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하지. 아무도 아니고. 그 말은 늙은 사람의 고집처럼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안전이었습니다. 노년에는 돈보다 존엄이 먼저입니다. 존엄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누구 집에 눌러 앉을 건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남이 정해준 자리는 대접처럼 포장돼 있어도 결국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줄 테니 대신 이 대신 뒤에 어떤 말이 따라붙는지 그게 평생을 긁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얇은 담요는 아직도 남의 체온을 조금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그 담요를 잡아보다가 덮지 않았습니다. 대신 겉옷을 그대로 입고 등을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내일 할 일을 딱 2줄로 적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이 집을 나간다. 둘째, 그 돈은 딸 집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 그 2줄을 정해놓고 나니까 이상하게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문 밖 거실에서는 아직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라도 확실하게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 들으시겠다. 그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답해 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밤, 그 좁은 방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 대신 내가 나로 남을 수 있으면. 아침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한동수 씨는 딸 집을 나올 때 미정아, 나 잠깐 볼 때가 있다. 점심 전엔 올지 몰라. 하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명하면 붙잡힌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붙잡히면 설득을 허락하게 되고 설득을 허락하는 순간부터는 선택권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건 어젯밤에 이미 결정해둔 원칙이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같은 동네 아파트 단지들이 흘렀습니다. 유리창엔 오전 햇빛이 얇게 번졌고 그 빛 사이로 그는 손바닥 안의 명함을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다른 잉크, 윤세원 지역 노인복지재단 이사. 이 명함은 그에게 이상하게 안전한 종이었고 그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딸과 사위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거기가 처음으로 자신을 숫자로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새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복도 바닥은 반짝거리는 새 타일이 아니라 약간 긁힌 오래된 장판이었고 문 앞에는 무료 상담 안내라고 적힌 작은 종이 안내문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돈 있으세요? 라는 문장 대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묻는 곳이라는 게 입구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회색 단발머리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동수 어르신 맞으시죠? 앉으세요. 여기 의자 편하신 대로요. 그는 그 어르신이라는 말투가 편했습니다. 아버님과 달랐습니다. 여기서의 어르신은 돈을 전제로 붙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든 사람에게 다정하게 붙는 호칭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윤세원 이사였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가 세입자 중 한 분이 쓰러졌을 때 구급차보다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여기 아프세요? 라고 물어주던 사람이 바로 이쪽이었다는 걸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돈 얘기는 나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침에 연락 없이 와서 미안합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르신 오시면 그냥 바로 앉으시면 돼요. 뭐 드셨어요? 물 먼저 드실까요? 윤세원 이사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그의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컵을 미는 손이 바빴지만 서두르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정리할 안건이 많다는 손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손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그 방 접이식 침대 위에서 3번이나 꺼냈다. 다시 넣었던 봉투와 복사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건물을 팔았습니다. 어제부로 정리됐어요. 오래 들고 있던 거,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윤세원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한마디에는 놀라움도 탐욕도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게 너무 편했습니다. 나는 이제 애들이랑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같이 살면 편하다고는 하는데 그 편한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남은 돈을 그냥 제 쪽으로 두고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대로 가게 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필요한데요. 그 말은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굳은 문장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정했습니다. 딸 집 식탁 위에 이 돈을 올려놓진 않겠다. 그 식탁은 나를 받아준 게 아니었다. 그 식탁은 돈을 받아준 자리였다. 그 결심은 밤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책상 위에 올린 이 봉투는 그 결심의 증거였습니다. 윤세원 이사는 그의 말을 바로 끊지 않았습니다. 중간에서 방향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다림 하나만으로도 이미 존중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재산을 아예, 그는 단어를 고르다 잠깐 멈췄습니다. 한 번 떨고 다시 붙였습니다.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손보는데, 노인들 방 겨울에 춥지 않게 하는데, 밥 제대로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요. 그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안에 있는 감정은 눌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조건 달린 돌봄 대신 내가 이해하는 돌봄에 돈을 두겠다. 그는 가족 식탁에서 들었던 부담만 안 주시면요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은 그를 돌보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관리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관리 대상이 되기를 그만두려는 중이었습니다. 윤세원 이사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어르신, 이건 그냥 통장만 옮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일지 기록도 남아야 하고요. 어디에 쓰였는지 나중에 보고도 드려야 하고요. 어르신이 원하시는 방향, 예를 들면 겨울에 안 추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 기준도 같이 적어야 해요. 그게 어르신께 남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실 수도 있고요. 굳이 이름 안 붙이셔도 되고요. 전부 어르신 선택이에요. 그 설명은 길었지만 전부 당신이 정하실 수 있다로 끝났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가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어젯밤 딸 집 식탁에서는 모든 문장이 아버지는 그냥 계시면 돼요로 끝났습니다. 그 문장은 당신은 결정권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문장이 어르신이 정하시면 됩니다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존중이었습니다. 그 존중은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는 물컵을 들었다가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아주 약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딸 사위에 걔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를 반기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돈 갖고 온 사람 반기는 얼굴이더라고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한 데서 내가 사람이 아니고 돈처럼 앉아 있더라고요. 윤세원 이사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한 장을 그의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용도를 적어보셔도 돼요. 밥 제대로 나오게 해라. 겨울에 춥지 않게 해라. 혼자 사는 사람 안 버려라 같은 말로 적으셔도 됩니다. 법률 용어 없어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 적어도 되고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가에 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는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밥, 추위, 혼자 두지 말 것. 세 단어를 또박또박 뱉었습니다. 윤세원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세 단어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문장으로 예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그 단어들의 모양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돈을 어디에 둘지 정하고 있었고 그 기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겪어봤던 외로움만큼은 다른 늙은 사람한테는 덜 가게 해라. 그 한 줄이었습니다. 이건 오늘 다 확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세원 이사가 말했습니다. 서류는 천천히 밟아도 돼요. 중요한 건 어르신 마음이 정해졌다는 거고 그 방향을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 말은 그에게 이상하게 컸습니다. 그는 어젯밤 그 좁은 방에서 자신이 그냥 밀려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구의 식탁에도 온전히 못 앉는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가 어르신이 시작하신 거예요 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를 여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그에게는 거의 구원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지내면 되겠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세원 이사는 준비해둔 듯 몇 장의 안내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임시 거주 지원, 단기 안전 확인 서비스, 식사 배달, 방문 간호 연락처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셔도 완전 혼자는 아니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시에서 지원되는 거라 어르신 돈으로 사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긴급 연락망도 있고요. 넘어지시면 바로 확인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걸 먼저 깔아두고 사셔도 됩니다. 그 설명은 간단했지만 그의 어깨에서 무게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어젯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혼자 나가면 쓰러져도 아무도 모를 거다. 그 생각 때문에 잠깐 겁이 났었죠. 그래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순간 흔들렸는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산다 완전히 버려진다가 아니라 혼자 산다 필요한 만큼은 연결된다라는 그림이 눈앞에 생겼습니다. 그 그림은 살만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대답은 양해가 아니라 승인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인생에 다시 도장을 찍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복도에 나섰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건물 복도 공기는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나고 형광등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 집의 식탁은 반짝이고 고기도 좋고 위스키도 비쌌지만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추웠습니다. 여기서는 낡은 의자, 종이컵 물, 오래된 책상뿐인데 마음이 덜 춥다고 느꼈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됐네. 이 정도면 됐네.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숫자로 앉아있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앉을 자리를 내가 고른다. 그리고 내 돈도, 내 마지막도 내가 어디에 둘지 정한다. 그는 딸 집으로 돌아갈 때처럼 허리를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아직 가족과 완전히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연 끊는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안쪽에서는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같이 사시면 편하세요라는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노후를 자기 손으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점심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한동수 씨가 다시 돌아온 걸 본 건 딸이 먼저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왔어요? 전화 안 받아서. 딸 한미정 씨의 목소리는 밝은 척 올라갔지만 그 끝은 떨렸습니다. 밤새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서운해서 나가버린 걸까? 혹시 화난 걸까? 혹시 다른 쪽하고 먼저 상의한 걸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위기가 정상은 아니었다는 걸. 사위 장도은 씨도 금방 나왔습니다. 그도 표정을 정리하느라 한번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제의 공손한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얼굴에 계산하는 빛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먼저 파악하려는 담당자처럼. 식탁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치우다 만 접시, 반쯤 마른 고기 자국, 그리고 어젯밤의 그 서류철. 서류철은 딸이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마치 숨기는 것 같고 그대로 두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식탁 모서리에 엎어둔 채 아침을 넘겼습니다. 그 서류철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꺼내질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한동수 씨는 신발도 완전히 벗지 않은 채 식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앉았던 그 자리, 숫자가 오르내리던 그 자리. 그는 거기에 앉지 않고 식탁 모서리에 서서 두 손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얇게 도드라졌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나 여기 안 산다. 그 한 줄이 집 안 전체 공기를 바꿨습니다. 딸은 바로 아버지, 아니 그게 하고 말을 붙이려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사위는 시선을 순간적으로 서류철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 반사적인 눈동자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이 집이 뭘 제일 먼저 떠올리는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어제 얘기했잖아. 같이 계시면 아버지 혼자 두지도 않고 병원 가는 것도 제가 챙기고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거 아버지 위해서예요. 딸은 아주 빠르게 말했습니다. 너무 빨라서 중간중간 단어들이 겹쳤습니다. 그 다급함은 미안함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기 스스로를 설득 중이었습니다. 우린 나쁜 의도 아니었어. 우린 효도하려던 거였어. 이 말을 자기 귀에도 들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덜 부끄럽거든요. 그는 고개를 옆으로 한번 흔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딸은 그걸 바로 봤습니다. 그거 하나로 아버지가 마음을 이미 정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 지낼 때 찾았다. 나갈 때 있다. 딸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진짜로. 그 말은 어제도 나온 말이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우리가 불안해요. 그 불안의 주어가 누구였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화난 어른은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금 그의 얼굴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리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설명하러 온 게 아니라 발표하러 온 사람의 얼굴. 발표는 토론이 아닙니다. 그냥 알려주는 겁니다. 나 병원 볼 때 있고, 그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전화 받을 때 있고, 밥 챙겨주는 데도 있다. 넘어지면 확인 오는 데도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한 줄은 딸과 사위의 예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문장이었습니다. 둘은 동시에 멈췄습니다. 둘 다 몰랐던 정보였습니다. 둘은 혼자 살면 큰일 난다는 공포로 아버지를 집안에 묶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위험하다는 말을 반복하면 결국 아버지는 스스로 여기 눌러앉겠지. 그게 계획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포가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누가 그렇게까지 챙겨줘요? 사위가 입을 처음 열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쪽이 아니라 우린 모르는 루트가 있네? 라는 쪽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구조가 틀어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동수 씨는 사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딸만 봤습니다. 미정아. 그는 딸 이름을 아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딸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얼굴로 아버지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너네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어젯밤의 모든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한우보다 먼저 올라온 서류철. 아버님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라는 말. 부담만 안 주시면 모실 수 있다라는 조건. 숫자부터 나온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을 때 둘이 안도의 숨을 쉬던 그 순간까지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전부를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너네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은 동시에 이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너희 계획의 일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조건부로 보호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고개 숙여야만 앉을 수 있는 식탁에는 안 앉는다. 딸은 바로 울컥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마. 얹혀 산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아버지 불편 안 하게 하려고 한 거지. 아버지 모시려고 한 거지. 우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녀는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미안한 반, 그리고 다른 반은 위기감이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아버지 마음을 못 돌린다는 위기감.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잘못하면 그 돈 흐름이 아예 빠져나간다는 위기감. 사위는 그 울음을 지켜보며 조급한 듯 말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건 그냥 서로 편하게 가자는 거였어요.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정리하면 서로 이득이니까 그런 거고요. 아버님도 결국엔 그 돈으로 생활하셔야 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됐다. 그 한마디가 사위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하고 낮고 짧게 내려앉은 됐다. 그건 다 끝난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위의 입술이 딱 붙었습니다. 그 뒤로는 뭐라고 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 편하게 해드리려고요라는 말이 더 이상 설득으로 안 들리는 순간이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방에서는 그 말이 효도가 아니라 거래처럼 들려버렸습니다. 거래가 들키면 더 이상 효도라는 포장을 못 씁니다. 포장을 못 쓰면 말이 막힙니다.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붙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요? 그냥 그렇게 끝이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 질문은 눈물 섞여 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억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까지 한 건 아니잖아라는 항변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제 식탁에서 자신이 한 말들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돈 걱정 마세요. 이게 효도 쪽에 더 가까웠다고. 그는 딸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난 부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정리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별 선언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사람처럼. 미정아. 그는 딸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은 성극기였습니다. 넌 이제 내 노후에서 빠져라. 라는 말이 예쁘게 감싸져 나온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전화는 나중에 해라. 나 먼저 정리 좀 하고. 그건 사실상 연락 간격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당분간 내 입장 안 들을 거야. 나는 내 계획부터 깐다. 너희 둘의 소리보다 내 쪽 목소리를 먼저 들을 거야. 딸은 그 말에서 즉시 뭔가를 알아챘습니다. 그 표정은 충격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우리한테서 빠진다는 걸 이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한순간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그는 막판으로라도 숫자를 다시 꺼내고 싶었지만 그게 더 이상 안전한 카드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지금 그가 숫자를 꺼내는 순간 그는 아예 돈 때문에 붙잡았다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한동수 씨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은 채 그대로 서서 마지막 한 줄만 남겼습니다. 너희는 너희 살면 돼. 나는 내 살 길로 간다. 됐다. 됐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식탁 위를 내려쳤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이어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신발끈을 묶는 동안 아무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짧은 시간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체류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딸은 식탁 옆에 서서 울지도 못하고 있었고 사위는 메모지 위에 손을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서운하다는 말도 절교라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이미 그 마음은 끝났으니까요. 문이 닫히는 순간 이 집 식탁에는 세 사람의 밥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계산서와 빠져나간 한 사람의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니 집이 이상하게 넓어졌습니다. 실제로 넓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빠져나간 자리만큼 방음이 풀린 것처럼 공간이 허전하게 울렸습니다. 딸 한미정 씨와 사위 장도은 씨는 식탁 근처에서 그대로 멈춘 채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있었던 장면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전화는 나중에 해라라고 선을 긋고 나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잠깐 나갔다 오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는 너희 틀에서 안 살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한우 접시와 반쯤 말라붙은 고기 자국, 그리고 어젯밤부터 식탁 끝에 남아있던 서류철. 그 세 가지가 같은 식탁 위에 동시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집은 그걸 그냥 보고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먼저 입을 연 건 사위였습니다. 이게 뭐야? 그 말은 화보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한 번 식탁 위 서류철을 본 뒤 손바닥으로 그걸 덮었습니다. 마치 누가 훔쳐볼까봐 감추듯이. 하지만 그걸 보고 있는 건 외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내였습니다.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양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짧아졌고 눈은 빠르게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지 못했습니다. 울어버리면 상황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울어버리는 순간 내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리잖아요. 그녀는 아직 그 결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낮게 빠르게 말했다. 봐봐. 우리가 뭐 잘못한 거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데? 그냥 미리 정리하자고 한 거잖아.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질문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눈썹이, 턱이, 어깨가 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표정은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일 수도 있었어. 그녀는 어젯밤의 식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비싼 고기, 과한 호칭, 한 번도 쓰지 않던 아버님 편하게만 계세요라는 말투, 그리고 식탁 위에 아무렇지 않게 올려놨던 메모지.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이 정도면 아버님 생활비 커버 가능이라고, 세금 줄일 수 있음이라고 적어둔 그 메모지. 그 메모지가 지금도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핑계가 줄어듭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돈 얘기했어. 사위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살면서 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분도 결국 그 돈으로 사셔야 하잖아. 병원비도 나와야 하고. 우리가 그걸 같이 도와드린다니까. 우리 쪽에서 다 준비해두면 아버님이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되는 거였어. 그게 왜 나빠? 편하게 계시면 되는 거였어. 그 문장은 어젯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젯밤에는 효도처럼 들리던 문장이 지금은 계약 조건처럼 들렸습니다. 편하게 계시면이라는 말 안에는 언제나 숨은 단서가 붙습니다. 대신이라는 단어는 어젯밤 이미 식탁 위 서류철에서 충분히 보였습니다. 미정 씨는 식탁 위에 그 서류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항목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생활, 의료 관리.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우리가 책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줄 아래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단어가 있었습니다. 부담만 안 주시면. 그녀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을 떼었습니다. 자기 손이 더럽혀진 것처럼 급하게 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아니고 조건을 붙였네. 사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왜 그렇게 더럽게 말해? 우리가 무슨 나쁜 놈이야? 그 말은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사실 그가 제일 두려워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놈처럼 보이게 되는 순간 진짜 끝난다. 그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건조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됐다라고 했어. 그거 들었지?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낮고 짧게 떨어진 됐다. 식탁 위 모든 서류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됐다는 그냥 잠깐의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됐어. 이제 너희랑은 여기까지야라는 선포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거의 계약 종료 통보처럼 들렸습니다. 그거 그냥 화나서 한 말이지. 사위는 애써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서운해서 그런 거지. 다시 전화해서 설득하면. 전화하지 마. 딸이 잘났습니다. 사위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딸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끝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화하면 그건 돈 때문에 쫓아가는 것처럼 들려. 그 문장은 사위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라는 걸. 지금 전화를 걸어 아버지, 왜 그래요? 오해예요라고 말하면 그건 아버지 그 돈 어디로 빼신 거예요? 랑 같은 음으로 들릴 거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딸은 처음으로 자신을 봤습니다. 어제 저녁 식탁에서의 자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도 남편 쪽 눈치를 보던 표정. 아버지는 그냥 쉬세요. 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숫자 옆에 펜을 움직이던 자기 손. 그때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효율과 효도는 비슷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아버지는 효율이 아니라 존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존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낮게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 집을 자리라고 안 불렀어. 뭐? 아까 들었지? 나는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했지. 우리 집이라고 안 했어. 끝났어. 그 말로. 그 말은 칼 같았습니다. 좁은 부엌 공기까지 잘랐습니다. 사위는 주먹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올랐습니다. 그는 머릿속을 빠르게 굴리며 아버지를 다시 설득하는 플랜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능한 카드들을 따져보려 했습니다. 병원, 정기진료, 운전 못하시는 거, 응급상황, 세금 설계, 재산보호 논리. 그런데 그 카드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걱정이 아니게 됩니다. 노골적인 이익 회수 시도가 됩니다. 지금 그걸 꺼내는 순간 완전히 끝입니다. 그는 그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못 열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쪽으로 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입장도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여유 있는 거 아니잖아. 집 대출도 있고, 생활비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 하지 마. 딸이 다시 잘랐습니다. 이번엔 더 빠르게. 지금 그거 말하면 진짜 안 돌아와. 사위는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걸 이미 받아들인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엔 분노보다 상실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깊은 층에서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믿지 않는구나. 그 충격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미정 씨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제까지, 불과 하루 전까지 그녀는 아버지가 노년에 기댈 사람은 결국 자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집 오실 수밖에 없지. 누구 의지하시겠어. 그건 약간의 자신감이자 약간의 우위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만 믿는다 대신 딸 말고도 길이 있다를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까지 나쁜 딸이었던 거야?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그냥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면 그거 내가 감당 못할까봐 그 걱정이 먼저였는데 그 말은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아버지가 혼자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장면을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에 붙여둔 해결책이 문제였습니다. 그 해결책이 아버지를 모신다 우리가 관리한다와 재산은 우리 쪽에서 미리 잡는다를 한 세트로 묶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사위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한 손은 아직도 서류철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무기력과 짜증이 동시에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면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리 쪽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한 번 더 꺼졌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위를 봤습니다. 그 시선은 차갑다기보다 환멸에 가까웠습니다. 그 한 줄이 너무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지 몇 분도 안 돼서 사위 입에서 먼저 나온 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웃음 비슷한 숨을 한 번 뱉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끊어진 숨 같았습니다. 그게 지금 내가 제일 먼저 할 말이야? 사위는 바로 그게 아니라 하고 반사적으로 방어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방어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이제 둘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장인과의 갈등 문제에서 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딸은 남편을 같은 눈으로 못 볼 겁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에 먼저 꽂히는지 봐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TV도 꺼져 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고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는 이제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랑 안 살 거야. 그건 현실 확인이었습니다. 응급 상황 아닌 이상 아버지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선언. 그 말은 사위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말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빠질 거야. 그건 아직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돼버렸다는 걸. 그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식탁도 의자도 서류도 모든 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라진 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전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방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후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한동수 씨의 이름은 이제 딸 집이 아니라 작은 임대 아파트의 우편함에 붙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오래된 빌라에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아 있고 복도 창틀에 먼지가 조금 쌓여 있고 밤이면 바람이 불 때 틈 사이로 소리가 흑석 새어드는 그런 곳. 누구도 여기 VIP 모십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집. 대신 여기는 그냥 당신 집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곳. 그는 그게 좋았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방 하나 작고 낮은 싱크대, 양은 냄비 하나, 전기 인덕션 하나. 새 것도 아니고 고급도 아닌데 이상하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익숙한 물건 몇 가지를 꺼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약봉지, 안경집, 얇은 내복, 그리고 재단에서 받아온 안내 종이들. 안내 종이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식사 배달 신청, 안전 확인 전화, 낙상 넘어짐 긴급 연락망, 병원 동행 지원. 그는 그 종이를 싱크대 위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 종이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 증서보다 컸습니다. 어젯밤까지 그가 가장 두려웠던 건 혼자 살다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면 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딸 집으로 들어가게 만든 마지막 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아무도 없다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는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는 와줄 수 있고, 누군가는 묻는다. 괜찮으세요? 라고. 그건 숫자로 적힌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끓는 냄비가 조용히 숨을 뱉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슈퍼에서 사온 국 한 팩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뚜껑 사이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서서 국이 끓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편안했습니다. 딸 집에서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가 부엌에서 뭘 꺼내면 누군가는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 그냥 앉아 계세요. 흘리시면 다쳐요. 그 말은 조심해주는 말 같지만 동시에 권한을 빼앗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흘리면 지가 닦는 거고 넘어지면 도움을 부르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질서였고 그 단순함이 그를 사람으로 돌려놨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불이 들어왔습니다. 딸 미정 이름 옆에 작은 숫자 알림이 떴습니다. 부재중 전화 몇 통? 짧은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에 있어요? 연락 좀 받아요.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계시자는 거였어요. 나쁜 쪽 아니었어요. 그는 화면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에는 분명히 진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정말로 아버지가 혼자서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건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어제 식탁 위에서 숫자와 같이 올려졌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와 그의 돈을 한 그릇에 담아놓고 그걸 부담만 안 주시면이라는 말로 덮었죠. 그는 그걸 다시 그릇에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정 화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망설이더니 딸 번호의 알림을 껐습니다. 차단까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당분간 자기 쪽의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용한 조절이었습니다. 그는 그걸 막는다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숨 좀 쉬겠다라고 느꼈습니다. 미정아, 나 괜찮다. 그는 소리내어 그렇게 말해봤습니다. 방 안에는 그 말이 홀로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한 줄이 쓸쓸하게 들리기보단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들려주지 못한 말이었지만 그래도 말로 꺼내니 진짜가 됐습니다. 그는 재단에서 받은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그가 어제 말한 단어 3개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밥, 추위, 혼자 두지 말 것. 글씨는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글씨였지만 내용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건 계약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부탁이자 지침이자 작은 약속 같은 거였습니다. 내 돈은 여기로 간다. 그리고 이 3가지만은 지켜라. 그건 어제까지 딸과 사위가 식탁 위에서 꺼냈던 증여, 부담 없이 모실 수 있다. 세금 아껴드리겠다라는 말보다 훨씬 짧았고 훨씬 정확했습니다. 그는 그걸 보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국이 조금 끓어 넘치려는 순간 그는 얼른 불을 낮췄습니다. 뚜껑을 아주 살짝 들어 올리니 따끈한 김 냄새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딸 집에서 맡았던 고기 냄새와 달랐습니다. 거기엔 긴장과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긴 달랐습니다. 이 냄새는 조용하고 개인적이었습니다. 이건 내 밥이다라는 느낌이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상 위에 국을 올려두고 그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잠깐 놀라고 코끝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살았다라는 느낌이 뭔지.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괜찮네. 아주 조용하게. 이 정도면 됐지. 그 말은 변명도 아니고 자기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나는 빼앗긴 게 아니다. 나는 거래를 거부했다. 나는 내 노후를 직접 들고 나왔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전등은 약간 노랗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롭지도 반짝이지도 않는 조명인데 그 아래서 그는 어젯밤 딸 집보다 훨씬 덜 외로웠습니다. 이건 역설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누구 아래에서 사는 외로움이 있고 나로 산다에서 오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두 번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수 씨는 국을 다시 한 숟가락 뜨고 허리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입가에만 주름 사이로만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산다. 내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 사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노인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